금요일 뉴스업 시작합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일주일째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메네이 아들을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란의 후계 구도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간섭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한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고 있는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즈타바는 경량급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이란의 평화를 가져올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지 않는 건 무능력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자신이 델시 로드리게스를 임시 대통령으로 세운 것처럼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후계 구도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모즈타바가 지도자가 될 경우 미국이 5년 안에 다시 이란을 공격할 거라는 위협도 이어갔습니다.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최고 지도자 선출은 전적으로 이란 국민의 일이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메네이 사망으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 지도자가 교체될 거라며 모든 상황이 순조롭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군사작전의 궁극적 목표는 이란 군사 능력 약화라며 정권 교체 목표를 부인해왔습니다. Which is specifically focused on degrading and destroying the power projection, particularly the conventional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us.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미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 언론들은 대이란 군사작전의 목표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권하고 군인과 경찰도 면책하겠다면서 회유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백악관에 2025 메이저리그 사커 우승팀인 인터 마이애미를 초청한 행사에서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하고 미국을 도와 이란을 새롭고 더 낫게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군경을 향해서는 지금이 바로 이란 국민을 위해 일어설 때고 나라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줄 때라며 면책해서 역사적으로 오른편에 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앞으로 이란을 누가 이끌든 이란이 미국이나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5일에도 영내 미국 시설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의 미국 시설을 겨냥한 20번째 일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에선 미사일 경보가 울렸고 아랍에미리트에선 미군 기지 인근에 드론이 떨어지면서 6명이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또 에너지 시설 등이 화염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타르 도하의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도 대피령이 내려진 뒤 미사일이 날아들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요르단 국경지대에서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르드족 병력의 대이란 공격설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적으로 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상전 확대 부담을 덜기 위해 쿠르드족의 손을 빌리려는 의도로 보여 이번 전쟁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대이란 공격 가능성을 훌륭한 일이라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공중지원 제공을 약속했는지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지만 목표는 승리라며 사실상 이란 공격을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백악관은 트럼프의 쿠르드족 접촉은 시인하면서도 작전에 동의했다는 보도는 부인해왔습니다. He did speak to Kurdish leaders with respect to our base that we have in northern Iraq. But as for any report suggesting that the president has agreed to any such plan is completely false. 앞서 이미 쿠르드족 병력 수천 명이 이란 국경으로 진입했거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 반군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범위한 미국의 공중 지원까지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근 서부 쿠르드족 거주 지역의 이란 경찰서 등을 집중 타격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CNN은 미국 CIA가
이란에서 반정부 봉기를 목적으로 쿠르드족과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CIA가 비밀리에 쿠르드족의 소형 무기를 제공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도 쿠르드족 지상작전 목표가 이란군과 경찰력을 분산해 봉기를 증폭하려는 데 있다고 짚었습니다. And I think they could well disintegrate, but if they don't, there will be fighting. And unfortunately, that's what happens when you have a tyrannical government. 이에 맞서 이란은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에 위치한 쿠르드족 단체본부를 테러 본부라고 발표하고 타격했습니다. 최대 4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쿠르드족은 2003년 이라크 전쟁과 2010년 이슬람 국가 격퇴 때도 미국 편에서 힘을 보탰지만 튀르키예 등 주변 국가 반발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쿠르드족의 이번 참전 정도에 따라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산할 수 있는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정준입니다. 유럽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 피해를 본 중동 국가 지원을 잇따라 밝히고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에 군 전력을 속속 보내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 잔뜩 날이 선 상황에 유럽까지 가세하면서 전쟁의 그림자가 더 짙고 넓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쿠웨이트 주둔 이탈리아군 기지의 미사일이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의 영국 공군 기지엔 드론 여러 대가 날아들더니 이어 튀르키예로 향하던 미사일이 격추됩니다. 이란의 이딴 공격에 영국과 프랑스가 지중해에 군함을 보낸 데 이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속속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와 함께 키프로스에 해군 전력을 파견한다며 며칠 안에 배치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Oggi, visto quello che è successo in Turchia, visto quello che è successo a Cipro, ho dato mandato e ho chiesto al Capo di Stato Maggiore della Difesa di innalzare a livello massimo il livello di protezione della rete di difesa aerea e antibalistica nazionale. 스페인도 방공 임무를 맡을 호위함을 키프로스에 보내 프랑스, 그리스와 함께 작전을 펴기로 했고 영국과 키프로스 국방장관은 방공 능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키프로스는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연합 회원국, 튀르키예 역시 유럽과 중동 간 길목인 만큼 유럽 국가들이 상황을 더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Iran is targeting oil and gas facilities in the Gulf and tankers in the Straits of Hormuz, trying to inflict economic pain around the world. So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industries affected and our allies to respond to any impact. 자국 국민과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걸프 국가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마찬가지로 걸프국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이탈리아인 수만 명이 살고 이탈리아 군인 2,000명이 배치된 곳임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중동 내 군기지 상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라팔 전투기를 동원했다며 먼저 해야 할 일은 중동 내 자국민 대피 준비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아라비아 반도 6개 나라로 이뤄진 걸프협력 이사회 외무장관들과 화상회의를 연 뒤 이란이 주변국 공격을 즉각 멈추고 위기를 대화와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지난 4일 튀르키예로 향하던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동맹 차원의 탄도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오도넬 나토 대변인은 SNS를 통해 공유한 성명에서 중동 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잦아들 때까지 높은 수준의 방공망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전 튀르키예에서 나토 요원들이 채 10분도 안 돼 탄도미사일을 식별한 뒤 지상과 해상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위협을 무력화하고 영토와 국민을 보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군은 우호국인 튀르키예의 주권을 존중한다면서 어떠한 미사일도 튀르키예 영토로 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수출한 국산 무기도 이번 전쟁에 동원됐습니다. 지금처럼 소모전이 계속되면 주한 미군 전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2는 최근 미국의 공습에 따른 이란의 보복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산 사드, 패트리엇 같은 방공 무기와 함께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90% 이상 명중률로 요격했다는 겁니다. 국산 방공 무기가 외국군에 수출돼 실제 전쟁까지 활용된 건 처음입니다. 지금 UAE 같은 경우에는 더 천궁2를 보내줄 수 없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이번에 실전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천궁2를 개발한 방산업체 직원들은 현지 출장 중 이란 사태가 터지자 계약에 따라 아랍에미리트군에 기술 지원을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업체 측은 직원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방산 수출이 호조인 가운데 뜻하지 않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은 언제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방산 생태계를 줄여버렸습니다. 그 K방산이 왜 지금 날개를 다냐면 우리는 안 줄였거든요. 북한 때문에. 네.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주한미군 전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방공포대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던 지난해에도 중동에 순환 배치돼 이란의 반격을 저지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정부는 대북 방어 태세에 영향이 없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동안 해외 주둔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온 미국이 중동으로 전력을 착출할 가능성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물가 속보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6개월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1월에 이어 2달 연속 2%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축산물이 6%, 수산물은 4.4%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는 7.3%, 국산 쇠고기는 5.6% 뛰었습니다. 고등어는 9.2%, 조기 18.2%, 달걀은 6.7% 올랐습니다. 가공식품은 2.1% 상승했습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오름세가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이 안 되면서 석유류 가격은 2.4% 하락했습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1월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5위 규모인 132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상품 수지는 151억 7천만 달러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규모였습니다. 수출은 정보통신기기 호조가 계속되고 설 연휴 이동으로 조업 일수가 늘면서 655억 1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의 경우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감소세가 지속됐지만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 증가폭이 확대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증가한 50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내외 투자 흐름을 볼 수 있는 금융계정 순자산은 56억 3천만 달러 붙었는데 이 가운데 미국 증시 투자 심리 확대로 주식이 132억 달러 늘어 역대 2위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부와 실무 당정 협의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해 경제 분야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외환이라든지 또 실물 경제까지도 만만치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아주 총체적으로 그리고 촘촘하게 이렇게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발생한 직후부터 총리께서 매일 주재하시면서 전체 외교 상황 그리고 경제 이외의 상황까지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고 저는 또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또 제가 실물반, 그다음에 금융반, 에너지반 이렇게 3개 반을 구성해서 24시간이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해서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조 체제를 마련해서 대응해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우려하시는 이제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한 208일분 이상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또 중장기적으로 오래 가게 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 국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긴급적인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폭리 현상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오늘부터 정부 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래서 폭리 행위라든지 또는 기타 매점 매성 행위라든지 또는 뭐 기타 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법 위반이 발생되는 경우는 진짜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통해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그것도 민생을 또 이렇게 또 소위 나쁜 말로 하여튼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유종별 또는 지역별로 최고 가격 지정까지 지금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산업부에서 검토를 들어갔고 이 시장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계속 시장에서 폭리가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단기간 내에 급등한 이 석유류 가격이 곧 정상화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환율 같은 경우도 변동폭이 심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어제 또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또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도 또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뭐 조금은 그래도 시장의 안정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안도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인해서 또 이렇게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하는 게 아니고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을 모니터링해서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상황별로 대응 계획을 더 적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점검해서 수출 중소기업별로 1대1로 정기부에서 공무원들 전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가지고 매일 점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자금도 20조 중소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20조 원을 마련해서 금리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또 자금 애로에 있는 데서는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금융시장에 관해서도 100조 원 플러스 알파를 마련해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다면은 더 자금을 확보해서라도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 그다음에 선원들까지도 저희들이 다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까지 다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선할 수 있도록 조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심지어는 배에 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우리 여행자들 여행 가서 지금 UAE 공항이라든지 이렇게 교통이 두절된 데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전용기를 띄워서라도 모셔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협의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당 우리 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님들께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을 주시면은 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유가와 증시, 환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촘촘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특히 유가 폭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걸프 해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요 성과로 내세워온 에너지 값이 오를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이란이 페르시아만 걸프 해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전날 거친 랠리를 멈췄던 국제 유가는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8.5% 폭등하며 $80를 돌파해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불안에 미국 휘발유와 디젤 소매 가격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미국 휘발유 평균 소매 가격은 1갤런 약 3.78리터에 $3.2를 넘어서며 일주일 전보다 9% 정도 상승했습니다. And today it was about $15 to $16 more. Every time I fill up, it's like, try and drive as little as possible, but you have to drive at some level.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름값이 당분간은 오르겠지만 더 싸질 거라며 민심 달래기를 시도하지만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If we have a little high oil prices for a little while, but as soon as this ends, those prices are going to drop, I believe, lower than even before.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공습 사태 장기화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에너지 가격 안정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o cause price spikes in a year of the US midterms is the only weapon they really have to make the US stop.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에 대한 호송을 발표하며 전날 상승 마감했던 뉴욕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백악관은 에너지 가격, 특히 휘발유 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며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유조선 공격으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곧 석유 시장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유가 압박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임박했으며 석유 시장은 상당 부분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를 매우 낮게 유지해 왔으나 이번 전쟁으로 인해 잠시 우회로를 택해야만 했다면서 모두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정세가 요동치면서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들도 필사의 탈출에 나섰습니다. 긴박했던 교민들의 대피 과정을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집트 국경 앞 이스라엘을 겨우 빠져나온 대피 행렬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전에 악몽 같았던 전쟁의 공포가 다시 몰려옵니다. 방공으로 대피를 정말 많이 했어야 됐고요. 오늘 중으로 이란이 다시 보복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사이렌이 울리면 다들 방공으로 무조건 대피를 해야 한다. 어린 자녀 2명을 포함해 가족 4명은 육로를 통해 카이로까지 1박 2일을 달려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대피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혹시나 테러가 일어나진 않을까? 미사일 파편이 떨어지진 않을까? 혹시라도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우리 정부도 버스 넉 대를 동원했고 교민과 여행객 100여 명은 무사히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던 게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도 그렇고 남아 계셔야 돼가지고 전쟁 지역에 혼자 계시는 아빠가 이제 걱정이 되긴 하죠. 밤하늘에 그 미사일과 로켓포가 터지는 것들이 이제 이쪽 공항들이 다 폐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다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은 스스럼 없이 집까지 내어주는 따뜻한 환대를 받고서야 풀렸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한인분들이 자기 차량을 가져와가지고 다 새벽에 픽업을 해주셨어요. 5분이 여기 저희 숙소에 같이 계시고요. 또 수녀원에 20분을 모셔서 다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한국분 같은 동포이시고. 공습이 이어지는 전쟁터는 어렵게 벗어났지만 언제쯤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 교민들은 여전히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중동 정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그리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차기 지도자 선출 과정에 본인이 직접 관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베네수엘라 모델을 이제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요. 근데 이란 측에서는 어디까지나 차기 지도자 선출은 국내 일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강력하게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여기에 관여를 하고 싶다는 걸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알리 하메네이 지금은 뭐 복사했죠. 네. 최고 지도자 핵 협상을 계속 했었는데 그렇죠. 네,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너무 강경한 자세를 보였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좀 더 온건한 핵 협상에 있어서 좀 자신의 지금 미국의 조건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도부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여러 차례 밝혔지만 뭐 비밀리에 대화도 하고 있었지만 그런 인물들이 다 사망했다 전쟁 중에. 예. 그런데 지금 아들 모자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될지도 모른다. 거의 뭐 선출됐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생각에는 또 여전히 아버지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지금 아들 모자타바는 안 된다. 그럼 다른 새로운 인물이 내가 원하는 인물이다. 그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자타바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란 내부 정치에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앉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 이란 쪽에서는 이제 모지타바가 거의 선출이 된 것 같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공격의 위험성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좀 다른 인물을 내세우려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잖아요. 독립된 국가의 일에 간섭한다는 것도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요? 지금 트럼프가 네. 또 다른 참수 작전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모지타바가 된다면은 또 공격을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모지타바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예. 모지타바는 경고도 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 이란이 지난번에 그 48명이 기습적으로 해가지고 주요 수뇌부가 그 전혀 몰살 수준으로 암살당한 상태에서 네. 뭐 미국과 당장 협상을 할 수 있을까는 좀 어렵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난대행 라리자니가 지금 병원 같은 데서 자기의 건재함을 좀 공개한 사진들이 일부 공개된 적이 있어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민간 시설에서 그 다시 뭐 라리자니 뭐 주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또 병원과 민간 피해 보잖아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란 초등학교 오폭에 대해서 비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결국 트럼프는 미국 내 반전 여론도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제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호언 장담은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두 분의 전망을 들어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모스타바 그 둘째 아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선출이 된 것 같은데. 네.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공격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단 말이죠. 근데 네네.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미룰 수 있을 것인지 뭐 영상을 통해서라도 만약에 목표물에 타겟이 되는 것이 두렵다면 네. 영상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 지금 내부 상황을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가 설왕설래하냐면 모자타바 하메네이가 며칠 하루 이틀 전에는 뭐 선출이 됐다. 그래서 암살당할 위협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 선출된 건 맞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나온 보도를 보시면 아직 선출된 게 아니다. 아직 마지막 선출 작업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도장을 못 찍었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보도들이 속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오보도 있고요. 며칠 지나면 또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무자타바의 선출을 기다려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내부 상황이 아직까지 뭔가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확한 소식들이 전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일부 보도에서는 미국의 이란이 이제 물밑으로 협상을 제안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란 외무장관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뭐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입장 발표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없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관련 소식 때 미국의 어떤 증시라든지 좀 반등했죠. 그렇죠. 어제 보면 예. 호주로 작용했는데 오늘 뭐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호메이니와 주요 수뇌부가 암살을 당한 상태에서 네. 뭐 CIA와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내부로 나올 경우에는 지금 뭐 정권 유지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도 물론 협상을 했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결국 이란도 이걸 밝힐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이란과 미국이 지금 뭐 한참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지만 네. 물밑에서는 항상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핫라인 같은 걸 유지하면서 필요시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다만 이제 아직 협상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예.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협상에 대한 물꼬를 틀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대화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예.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장기전으로 가는 게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제 물밑 대화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건데요. 근데 지금 전면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쿠르드족이 이제 진입을 했다, 이란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역시도 이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뭐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 뭐 공식적으로는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뒤에서는 내심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쿠르드족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쿠르드족은 기본적으로 게릴라 수준입니다. 네. 상당히 무장이 좀 빈약한 이제 게릴라 수준의 민병대 수준인데 네. 오늘도 뭐 아침 보도가 잠깐 나왔죠. 외신의 일부 보도는 쿠르드족은 아직 우리 이란 국경 안 넘어갔다. 그러니까요.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어제 이란이 또 쿠르드족을 공격을 했어요. 탄도미사일로.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미국의 대리전에 너희 참전하면 우리는 너를 맹렬히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를 한 건데 네. 대리전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에서도 네. 그 북북 동맹이 대리전을 수행했는데 그것도 수개월의 작전이 좀 소요됐어요. 무기를 또 지원해야죠. 그리고 미국과 어떤 연합 전술 교류도 마쳐야 되잖아요. 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이 게릴라 수준의 그 쿠르드 군에게 뭐 일부 소총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할 수준이지 뭐 대전차 미사일이나 좀 중화기 위주로는 지원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옆에 그래픽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쿠르드족이 상당히 이제 좀 공포가 확산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뭐 나라가 세계에서 나라가 없는 그런 뭐 네, 단체라고 민족이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렇게 네 나라의 분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쿠르드족이 어느 정도까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자, 쿠르드족이 아까 네 국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한 3천만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뭐 숫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전체 숫자보다 많은데 아직도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민족인데 뭐 어제 그제 계속 보도가 나온 것은 뭐 1,500 아니면 뭐 몇천 명을 지금 이란 쪽에 투입을 해서 예. 이렇게 군사 작전을 하겠다는 보도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났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교전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어떤 큰 영향을 줄 것인가 아직 투입이 안 됐습니다만 근데 쿠르드족은 과거에도 미국과 함께 군사 작전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1991년에도 했고요. 그다음에 2004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014년, 15년에는 시리아나 이라크에 있는 아이시스 즉 이슬람 국가를 퇴치하는데 쿠르드 세력들이 쿠르드 군인들이 엄청난 좋은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몇천 명의 쿠르드 병력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란의 서쪽에 쿠르드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네. 특히 반이란 정서가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병참 지원을 위해서 일부 소수 지금 쿠르드 특수 부대를 안쪽으로 투입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병력을 뭐 몇천 명을 넣어서 교전을 벌이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받아서 봉기를 좀
좀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작전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투입된 게 아니라 네. 약간의 이제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일부가 투입됐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예, 예. 근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쿠르드족이 그 전에 미국과 함께 여러 이제 뭐 작전들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미국한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미국의 속내를 알고 있을 텐데도 네. 미국의 요구대로 아니면 미국의 예상대로 움직여줄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미국과 쿠르드 지도자들 간의 어떤 딜이 있어야 되겠죠. 네. 대화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쿠르드 사람들 입장에선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속아왔지만 예. 그래도 이란이 또 뭐 혹시 무너지면 그 안에서 또 자기 자치구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이 어떤 약속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대국과 함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쿠르드족뿐만 아니라 이 쿠르드족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쳐서 다른 소수 민족들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서 뭔가 좀 독립된 그런 국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이제 움직임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예,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이란이 이번에 쿠르드족을 공격한 것처럼 소수 민족이 그런 말을 꺼내거나 네. 그런 보도가 나오는 순간 엄청난 경고 공격을 받을 겁니다. 결국 지금 당장은 일부 쿠르드족 위주로 네. 미국이 원하는 거는 대리전이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의 지원이 필요해요. 네. 미국이 다른 소수 민족을 뭐 선택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정황도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소수 민족이 뭐 봉기한다 그런 거는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소수 민족들의 봉기는 아직까지 뭐 좀 시간이 뭐 이른 전망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란이 주변국들에 대한 공격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제르바이잔에도 드론 공격을 했고. 뭐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또 우리도 보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란은 뭐 우리가 공격을 하진 않았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뭔가 피해를 주다 보면은 또 이 주변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라고 유럽이 또 나서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좀 더 이게 전면전으로 확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어적인 차원의 확전 가능성은 좀 상당히 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 지금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가장 집중된 곳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지금.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쿠웨이트고요. 네.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 뭐 사이프러스는 아주 지금 공격률이 지금 거의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집중된 국가가 유해 쿠웨이트인데 일단 미군과 그 친미 성향이 강하고 미군 부대들이 많이 주둔해 있는 곳 위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UAE 같은 경우도 지금 더 이상 못 버틸 거예요. 이렇게 공격받으면. 어제도 UAE가 탄도미사일 뭐 3기 정도 또 공격을 받았거든요. 예. 그 UAE도 그 참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UAE가 예. 네. 제일 공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을 만큼 참다가 이제 결국은 또 터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주변 국가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억울하고, 네. 그런데 또 이게 만약에 참전을 해서 이게 확산이 되면 또 그 피해가 얼마나 또 될지, 그리고 또 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한 또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그러니까 결정을 이제 내릴까요?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다른 뭐 카타르 이런 국가들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어떤 뭐 공군 전투기를 보내서 이란을 공습을 한다면 이란 쪽에서는 더 화력이 세져서 뭐 사우디의 아람코를 공격한다든지 카타르의 LNG 시설을 더 공격 세게를 하면 더 마른 지역에 공격을 한다면 사우디와 카타르 같은 국가들의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것이고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원래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아제르바이잔은 또 이스라엘하고 되게 친하고요. 미국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때 꼭 아제르바이잔에서 드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이번에 꼭 손을 봐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한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이란은 어쨌든 미국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미국 본토는 공격을 할 수 없으니 주변 국가에 있는 미국 시설들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다른 이제 뭐 목표물이 잘못돼서 민간인 피해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국가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뭔가 좀 피해를 입히긴 해야 되는데 이란 입장에서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에 개전 초기에 예.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의 군수기지입니다. 타격이었거든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사망자에 대한 신원이 이제 나오고 있고 네네. 사진이 올라오고 추모의 또 예. 분위기도 좀 형성되고 있고 예. 어제 트럼프의 아들이 또 너는 왜 군대 안 가냐 라는 민까지 돌았잖아요. 예. 지금 사망자가 발생할수록 미국 내부의 반전 여론이 높아집니다. 어떻게든 이제 뭐 미국 그 이란이 뭐 위에 있는 대사관도 지금 드론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끊임없이 미국을 피해주면서 그 미국 내 반전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할 건데 아무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정보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미군이 네.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근데 뭐 끊임없이 그런 시도를 할 거고 지금도 대량의 탄도미사일과 그 드론으로 가지고 UA를 공격하잖아요. 네. 가장 미군 기지가 많은 곳으로. 결국은 또 다른 사망자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 내 반전 여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미군에게 피해를 주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어쨌든 미군과 관련된 시설들 공격은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 미국 내부의 반전 여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이 이번 전쟁에 쏟아부은 돈들이 무기들이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뭐 닷새 동안 7조를 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73조를 추가 예산을 뭐 신청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게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작전을 전개하는 비용도 한 9,600억, 그 1조 가까이 들었다고 해요. 네. 정말 전쟁이 나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벌어진 돈을 이번에 전쟁에 다 쏟아부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계속 끌면 끌수록 막대한 자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종결을 해야 되는데 좀 작전은 많이 꼬이고 있죠. 초반에 뭐 미군 전투기 세대가 추락하기도 하고 사망자 발생, 뭐 이란 초등학교 오포 해가지고 그런 면들이 보면 그리고 갑자기 뭐 대리전을 시키겠다 크루즈를 꺼내고 보면 예. 최초 생각에도 작전이 진행은 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도 좀 약간 말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내 여론은 확실히 이제 좀 안 좋은 반대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전쟁 초기부터 사실 미국 국민들이 미국의 이란 전쟁 과연 이게 정당한가 그리고 대부분의 한 뭐 80% 정도는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여론 조사에 따른다면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거를 뭐 상관없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면 여론이 반전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반전 나오기 어렵죠. 계속해서 여론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시간이 갈수록 여론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일단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저가 요격 드론까지 뭐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드론인 건가요? 예, 그 비버 드론이라고 가격대는 1억 정도 하는 드론입니다. 1,000km 이상 날아가서 가격대가 1억이에요. 1억, 요건 좀 이란의 그 드론보다는 훨씬 가격대가 있군요. 이건 파괴력이 좀 셉니다. 예, 이건 좀 만드는데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이게 장거리 이제 자폭 드론인데 비버 드론은 이제 우크라이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에 다녀온 이제 분의 어떤 말씀에 따르면 예. 뭐 제 아는 좀 친한 지인분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다녀왔는데 뭐 드론 공장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네. 어제 좀 얘기를 좀 들었어요. 드론을 만들자마자 전선으로 보낸대요. 트럭 실어가지고.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에서 비밀장으로 드론을 만들면 예. 드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대충 검사를 해요. 그다음에 바로 트럭이 실어 전선으로 보냅니다. 네. 그러면 또 소진되는 거죠. 근데 과연 가능할까? 근데 과연 이제 우크라이나가 여력이 된다면 아마 요거는 트럼프가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비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실제로 아직 투입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언급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좀 당장 우크라이나 줄 수는 없죠. 예.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예. 기술 지원 같은 걸 할 수 있죠. 기술 지원? 네, 그러니까 네. 드론으로 잡을 수 있는 이란의 드론을 잡을 수 있는 저걸 만들 수 있는 기술 지원 같은 건 할 수 있죠. 바로 물건을 바로 줄 수는 없지만 예.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갔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은 도와줄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뭐 걸프국도 방공 미사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방공 미사일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중동에서 있는 방공 미사일들은 기본적으로 패트리어트, 예. 뭐 MS라고 탄도탄 요격 미사일뿐만 아니라 그 탄도탄 요격 못하더라도 뭐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드가 있겠죠. 뭐 고도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그 LRG 넥스의 천궁2가 처음으로 실전에 그렇죠. 투입됐죠. 예. 요격률도 상당히 높았다고 하고요. 예, 그렇죠. 그 에로우가까지 있고, 뭐 고도는 각각 차이 나는데 사드가 고도가 한 40에서 150km까지 올라가고요. 패트리어트 MS가 40km에서 탄도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대공 방어 체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천궁2도 지금 만드는 대로 좀 지원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지금 무기들이 뭐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무기들이 이제 얼마나 재고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전쟁의 승리가 판가름 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우리 그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이런 무기들도 뭔가 좀 이동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됐다고 보세요? 이미 작년 6월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 전에 네. 주한미군의 3개 포대가 중동으로 수산 배치가 됐습니다. 이게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는 뭐 언론 보도에 뭐 차이가 있는데 네.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제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페이브웨이라고 해서 네. 레이저 유도 폭탄의 날개 키트가 1000여 개가 작년 12월에 반출이 됐습니다. 예. 주한미군. 이번에 보면 미군이 공습 작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폭탄의 부품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네네. 결국 미군도 지금 트럼프도 우리 무진장 전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동맹국에 있는 창고에서 계속 꺼내오는 거예요. 예. 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예.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에 중동 차출에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자산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합동 정밀 직격탄도 있고요. 이게 이제 유도 키트라고 하고, 그리고 사드, 패트리어트, 그리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있고, 뭐 간접 화력 방어 능력 체계도 있고, 어쨌든 이런 무기들이 총 동원된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픽은 하나 좀 잘못된 거죠. 천궁인데 네. 아니고요. 예, 아니고 에테컴스는 아닌데 하여튼 아니고 그 일단 에테컴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그 현무 발사대 요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어찌든 간에 뭐 주범이 가지고 패트리어트 에테컴스 그리고 제이담 그 사드까지 하는데 사드 같은 경우는 네. 레이더는 못 옮겨요. 아. 발사대만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어제 오전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국내에서 이제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고 네. 한국도 빨리 입장을 내놔라. 이런 좀 압박을 네. 압박 아닌 압박을 보였거든요. 네. 우리도 곤란한 입장이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좀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는 뭐 양쪽 중에 누구 한쪽 편을 들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뭐 우리는 당연히 이 전쟁에 반대한다. 그리고 이 전쟁이 최대한 빨리 끝나길 바라고. 된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양쪽을 다 다독이는 그런 외교적 행보를 보여야 되고요. 다만 이제 뭐 국제사회에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전쟁 중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다른 해법을 통해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일조하는 네. 그런 방안을 찾아서 외교적인 노력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그리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사법 3법이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독재가 시작됐다며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렸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등 진영 내 다음 숙제를 향해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 3법 공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제1야당은 아침 일찍 청와대 앞에 집결했습니다. 3대 악법이 시행되면 사법부 독립의 숨통이 끊어질 거라며 검은 옷과 마스크, 근조 리본까지 상복 차림으로 규탄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사법 파괴, 민생 파괴, 3대 악법 규탄한다! 규탄한다! 청와대에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고 주변에서 침묵 시위까지 벌였지만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죄, 대법관 증언법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헌법의 적들, 민주공화국의 적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진영 내 수건을 처리한 민주당 시선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공소 취소로 향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조작 기소 규명의 고삐를 죄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조작된 진술로 쌓아 올린 가짜 공소는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회로 다시 돌아온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곤 여당 안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도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수정안에 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입장입니다.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고요. 정부 안을 토대로 또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사위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청법 이름만 바꿨다거나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등 정부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 장외투쟁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3월 임시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되고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 위원장직 등을 모두 회복한 상태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가처분 인용 직후 배현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절세 급매물이 속출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주째 주춤했습니다. 강남권과 용산구 아파트값이 2주 연속 떨어진 가운데 서울 중저가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도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신천동의 6,000세대짜리 대단지 아파트. 지난 1월 전용 59제곱미터가 27억 원대에 팔렸는데 지난주엔 5억 원 아래인 21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세부담을 의식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가 많아졌다고 중개사들은 말합니다. 약 10%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5월 달 전에 계약을 희망하는 다주택자들 하나씩 처분하려고 하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주 연속 둔화한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은 2주째 하락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값 하락폭이 직전주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인접 지역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양상인데 강남권과 가까운 동작구와 강동구는 보합 수준으로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 등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가자 이른바 상급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구로와 노원, 성북구 등 최근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중저가 외곽 지역 역시 대부분 상승세가 주춤해졌습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강남과 용산구에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서울 평균도 곧 약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절차까지 고려하면 4월 중순까지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일각에선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를 올리고 비거주 주택에 혜택을 줄일 가능성도 짙어지면 매물 증가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름값이 급등한 데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기름값 급등은 담합이고 대국민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최근 국내 기름값이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는 담합이고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과의 지상전에 돌입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쿠르드족. 왜 이들이 미국을 대신해 지상전을 벌이는 건지, 또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쿠르드족은 약 4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소수 유랑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요. 현재는 이라크와 이란, 튀르키예, 시리아 등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19세기 이후 줄곧 강대국에 이용당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 건설을 돕겠다는 말에 참전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는 이란을 도왔지만 마찬가지로 국가 건설의 염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쿠르드족은 이라크에서 펼쳐진 IS 퇴치 전쟁 때는 지상전 최전선에 투입돼 큰 공을 세웠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에 미군을 시리아에서 철수시켰고 방치된 쿠르드족은 얻은 것 없이 상처만 떠안게 됐습니다. 이들의 꿈은 결국에는 그겁니다.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쿠르드족이 사실은 이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튀르키예, 그리고 또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이 네 나라에 거쳐서 있는데 쿠르드족은 항상 이 네 나라의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쿠르드족의 군사 역량은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에 전쟁 경험이 많고 산맥 지형에 익숙해 게릴라전에 능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중동 내에서 드물게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한 편이어서 쿠르드족 민병대에도 적지 않은 여성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최근 CIA가 무장 지원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자체적으로 보유한 중화기는 부족한 게 단점으로 꼽힙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쿠르드족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와 교전을 벌이면서 이란 정부의 체제를 흔들고 민중 봉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분석이죠. 이라크 쿠르드족이 이란으로 넘어와서 뭐 대리전 양상을 이제 하면은 이란에 있는 또 쿠르드족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여기 합세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란에 여러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봉기를 해서 이란 사회에 어떤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해서 정권을 취약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란 정부, 이란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쿠르드족에게는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 쿠르드족의 오랜 속담인데요. 강대국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토사구팽당했던 아픈 과거를 느낄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쿠르드족의 참전이 사실이라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결집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보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견제가 만만치 않아서 영향력 확대는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개전 직후에 비해 이란의 반격은 강도가 낮아졌지만 산발적인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과 군을 무력화하기 위해 작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5일 오후 요르단 암만 도심에 또다시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이스라엘로 발사된 이란의 미사일 또는 드론이 요르단 상공을 지나고 있다고 알리는 경보입니다. 요르단군이 발사체 요격에 나서면서 공습 경보를 전후로 커다란 폭발음이 여러 번 들렸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횟수가 첫날보다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산발적인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과 국방부 청사를 극초음속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레이더 3대를 미사일로 타격해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신정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정예부대인 쿠드스군, 바시즈 민병대 등의 시설에 포화를 집중했고 탄도미사일과 드론 시설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틀간 전투기 100여 대를 투입해 수도 테헤란 동부에 있는 이란군 기지에 200여 발의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수천 개의 추가 목표물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작전이 최소 1, 2주는 더 지속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העליונות האווירית וחופש הפעולה בשמי איראן מאפשרים לנו להגיע לכל מקום ולתקוף כל מטרה. 미군은 이란 정권의 선박 20척 이상을 공격하거나 침몰시켜 이란의 주요 해군 전력을 무력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오는 8일부터 단계적으로 민항 항공기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안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장대한 분노 작전과 관련해 탄약 비축량 부족 우려를 부인하며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플로리다주 템파의 미 중부사령부 본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탄약이 부족하지 않다고 공격과 방어 무기 비축량은 필요한 만큼 작전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미국이 작전을 지속할 수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에 정말 심각한 오산이라며 미국의 의지는 결코 약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이란을 이끌 차기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누가 이란을 통치할지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다만 미군의 목표에 확장은 없다며 이란 정권 교체를 위한 지상군 투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이란의 선박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걸프 해역 안쪽 이라크 항구에서도 미국 업체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위험 구역이 걸프해 전체로 확산하면서 선원과 승객 3만 5천여 명이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만에서 김다현 특파원입니다. 작은 배로 보이는 물체가 대형 유조선을 향해 돌진합니다. 현지 시각 5일 새벽 이라크 근해에서 정박 중이던 유조선 한 척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깊숙한 걸프 해역 안쪽으로 이란의 원격 조정 자폭 선박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난달 28일 이후 이라크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벌어진 첫 유조선 피해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걸프 해역 북부에서 미국 유조선을 타격했으며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이란의 공격이 페르시아만 내부까지 확산하면서 걸프 해역 전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조선 약 200척과 컨테이너선 140척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이 묶인 선원과 승객은 모두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중동 내 하늘길은 차츰 풀리는 분위기인데 우리 정부는 현지 교민을 돕기 위해 우선 오만과 두바이에 신속 대응팀을 급파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등 국가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세기 투입 등을 적극 검토 중이며 정부와 경찰은 일단 국내 복귀 시점을 정해두지 않고 현지 상황을 보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출국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중동발 정세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급락하던 증시는 오늘도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구체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조금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속보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기름값이 아무리 그 국제 유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국내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이렇게 빨리 오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였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크게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주유소란 것은 사실은 원유를 받아다가 정유된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받아다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받을 때마다 사실 또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대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다음번에 살 것을 미리 반영해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대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채널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재고가 빠지면 새로이 원유를 사야 되고 이 새로운 원유를 살 때 높은 가격을 사야 되니까 지금 미리 가격을 올려서 그 자금을 마련하는 이런 경향들이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주유소란 것이 직영점이 없고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비자들도 나중에는 기름 가격이 분명히 오를 것이다. 그럼 오늘 주유할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 주유할 생각이 굉장히 많다는 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을 빨리 올려서 수익을 좀 많이 내리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기대가 오늘 내일 끝이 아니라 지금 모두 나온 뉴스들이 전쟁이 장기화된다. 유가가 어제 미국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80 돌파하면서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미래의 기름이 비싸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돼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늘 수요가 많아지게 되는데 당연히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오늘 좀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려는 경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 때문에라도 좀 가격을 올릴 필요는 있는데 조금 이례적으로 많이 올리는 거는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수익을 더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좀 지나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고유가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좀 충격 완화용으로 기름값을 좀 올려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가격 상한제 이런 걸 거론하고 있는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이 부분을 그 공정위와 함께 그 폭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유소란 것이 결국은 어느 정도 경쟁 관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진폭이라는 게 보통은 결정이 돼요.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공급 가격이 있고, 공급 가격에 뭐 임대료라는 이런 지급하고, 나머지 되는 이제 마진폭 같은 것들이 통상 뭐 4%에서 5% 수준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하루에 100원씩 오른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지금 결과를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사이에 160원, 150원 이상 오른 거는 거의 10%를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10%를 올릴 만한 충격이 없었고, 왜냐하면 지금 있는 기름은 사실 예전에 정유소가 재고로 쌓아놓은 기름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올라간 것들이 반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정유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기름이 반영돼 나중에는 물론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지금 있는 기름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에 공급했기 때문에 가격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 가격이 150원씩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윤 이외에 폭리를 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가격 제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가격 상한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가격을 제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민생을 위해서 가격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일률적인 가격, 그러니까 사실 같은 서울이라면 같은 구내에서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좀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최고 가격제, 그러니까 가격 상한제 같은 것들을 적용하라는 그런 접근법은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시장 원리를 좀 지나치게 침해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가격 메커니즘을 말씀드렸는데, 주유소 입장에서는 다음 재고를 위해서 내가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유 가격이 안 올랐는데 원유 가격이 이제 반영되려면 한참 걸리는데, 사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이 유조선 같은 것들은 한참 뒤에 오거든요. 결국 한참 뒤에 우리나라 뭐 여수라든지 이런 정유 업체 정유가 되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지나치게 빨리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차량 운전하신 분들이 많고, 차량 운전하신 분들은 대개 이제 유류비 같은 것들을 한 달에 얼마라고 결정을 하고 그 이외의 생활 같은 것들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10%씩 오르게 되면은 다른 데 쓸 여력 같은 게 떨어지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상용차 같은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들, 지금 경유값이 많이 올라서 또 굉장히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유값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상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거리도 길고 운전 시간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차를 적절하게 반영해서 뭐 가격이 오르는 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약간 폭리처럼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응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가격 상한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뭐 1,800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캡을 씌우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도 이제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폭을 어떻게 좀 제한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전문가들 입장에는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그 위치라든지, 사실은 주유소란 것이 굉장히 핵심지에 있으면 임대료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되고요. 또 주유소 규모도 천차만별이라, 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조금 쌀 수 있지만, 작은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어떤 주유소를 운영하더라도 운영 경비의 비율 자체는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의견들. 이게 사실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될 일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주유소 업계는 반발이 심할 거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 일종의 뭐 손실 보전분을 일부 취용하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손실보전분이라면 가격을 완전히 상한제를 한다 그러면 예전에 팔았던 가격에 비해서 얼마나 낮게 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다든지 뭐 상대 가격을 그 법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폭을 제한한다든지 뭐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료업계 입장은 아무래도 상한이란 게 하나로 정해지는 게 사실은 좀 뭐 법리상 편하고 그러면 이제 이 손해 보는 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메꿔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물가도 걱정입니다. 모든 생산 비용의 근원이 바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사실 최근에 소비 심리가 가까스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좀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가 상승은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뭐 예전에 오일 쇼크라고 해서 뭐 1970년대 뭐 초반에 이제 크게 경제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기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 전국의 운송망이란 것이 상용차를 통해서 운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럼 모든 운수가 그러니까 국내 운수는 적어도 모든 운수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뭐 배도 마찬가지고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아직 뭐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운송 체계에는 이러한 휘발유라든지 원유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그 분야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석유분야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런 국제적 분쟁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역시 문제가 되거든요. 환율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물가와 그 환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금 이 부분이 더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개장 상황을 바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틀간의 폭락 뒤에 어제 하루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하락 출발하고 있군요. 1.96% 하락한 5,47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1,11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10원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유가 급등 영향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게 우리 증시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숫자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이게 지금은 거래소가 2개가 운영되기 때문에 사전장이라고 해서 물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8시부터 흐름을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한 3% 빠졌다가 뭐 2% 빠졌다가 이렇게 좀 안 좋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안 좋게 시작하는 근거는 뭐 어제 많이 오른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앵커님 말씀하신처럼 미국 시장이 좋지 않다. 미국 시장에서 자꾸 전망이 결국은 유가가 오르는 방향이 어떤 거냐면 미국과 이란의 갈등 관계가 지속이 되고 어제 뭐 이란이 바레인의 원유 시설을 공급한다든지 뭐 흔히 말 유조선을 공격했다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도 하메네이 차남이 정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이게 분쟁이 격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가다 보니까 유가 상승이 예측이 되고 사실 그 최근 뭐 투자은행들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 자체에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뭐 80불 정도는 괜찮은데 뭐 85불, 90불 봐가면은 경제 성장률이나 주가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 많이 오른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이러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좀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양상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죄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 증시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증권가에서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출렁거리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래서 일단 금요일에는 팔고 보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어제 사신 분들은 어제 주식을 사신 분들 그러니까 급등할 때 사신 분들은 10% 이상 수익이 났으면 내가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제 코스피 지수가 9% 이상 올랐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지금 이란과 어떤 미국과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 엑시 플랜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사실 우려에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도부만 없애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자꾸 어떻게 보면 갈등 관계가 격화되다 보니까 국제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고 더군다나 이 지역은 아무래도 유가에 영향이 큰 미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수익 실현하고 내일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또 무슨 일이 날지가 모르기 때문에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제 번 것들은 수익 실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환율도 10원 넘게 뛰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1,480원에 가까이 다가간 것 같습니다.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게 상당히 부담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증시가 지난 한 3일간의 그 조정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전망하는데도 환율이 어떤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하는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담이란 거는 이제 계속 환율이 올라간다라 그러면 투자에서 수익이 나도 외국인들이 환차손이 발생을 하면서 수익 실현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아무래도 그 우려도 중요하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시장 역시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 심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 심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또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신용공여 잔고라고 이야기하는 B2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B2가 잘못되면은 반대 매매 같은 것들이 나와서 또 매도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주식들이 다 팔아버리는 현상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급락할 위험 역시 굉장히 좀 많다. 이렇기 때문에 좀 전방적으로 관망세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역시 조금은 물론 이제 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걸 더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 걱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불확실성 커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가 반등에는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근에도 계속 사실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를 많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계속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개인이었거든요.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개인들이 이른바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에는 계속 자금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일단 주식을 사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좀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반도체주,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하면 반도체주인데, 반도체주는 영업이익이 탄탄하게 방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물량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완판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래도 좀 나은데, 근데 이것이 B2로 가게 되면 좀 위험하다. B2로 간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주가가 떨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주가가 떨어져도 다시 오를 수 있는데, B2가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매매,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또 오르는 상황들에서 반대 매매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고, 반대 매매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 되면은 내가 투자한 돈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한다든지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들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변동성 장에서 그런 것을 통해 수익을 많이 높이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이거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전략들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위험한데 이거. 이거 좀 위험해 근데. 중동 사태의 여파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현지에 발이 묶였던 단체 여행객들이 처음으로 귀국했습니다. 여행사들이 대체 항공편을 확보하면서 여행객들이 차례로 입국하고 있는데, 여전히 현지에는 항공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두바이에서 발이 묶였던 관광객이 처음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대체 항공편으로 두바이를 출발해 타이베이를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일찍 오게 돼서 너무 좋죠. 이제 못 올까 봐 그 두려움이 많았죠. 이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 모르니까. 귀국한 여행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위험했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갔을 때 폭격해서 연기 나는 거 보고 그랬죠. 비행기 타기 5시간 전에. 5시 전에 앵 소리 나더니 꽝 하더라고. 여행사들은 중동 지역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자
대체 항공편을 확보해 여행객 귀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와 하노이, 광저우 등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통해 여행객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기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대체 항공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바이에 체류 중인 관광객 520여 명 중 415명만 항공편을 확보했고 110여 명은 여전히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행사는 육로 이동까지 검토하면서 며칠 내로 귀국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중동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공항과 항공사 운영이 유동적인 만큼 남은 여행객의 귀국까지는 많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UAE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외교장관에게 우리 국민 수송을 위한 전세기를 투입할 경우 이착륙 등에 대한 UAE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압둘라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중동 지역 국가들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과 시설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위로와 연대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UAE에 단기 체류 중인 한국인 3천여 명의 조속한 귀국 의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위해 전세기 이착륙을 포함한 UAE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돕기 위한 신속 대응팀을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오만에 각각 파견합니다.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단기 체류자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오만 무스카트로 각각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중동에서 가장 많은 우리 국민 단기 체류자들이 있는 상황으로 특히 취약계층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파견되는 신속대응팀은 외교부와 경찰청 직원 각각 6명씩으로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주 두바이 총영사관 그리고 주 오만 대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이 조기에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철물점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는 만취한 운전자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수현 기자입니다. 건물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기 수원시 송죽동에 있는 철물점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연기 많이 나고 막 팡팡 터지는 소리도 나고 주민들이 한 20-30명 정도 대피한 것 같아요. 조수석 문까지 열린 흰색 승용차가 가로로 멈춰서 있고 그 주위로 사고 수습에 나선 견인차와 경찰차가 보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앞서가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도로 일부가 통제돼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된 3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에는 서울 신림동에 있는 아파트와 주택 등 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고압 설비에 이물질이 닿아 고장이 난 것을 확인하고 3시간 반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8시 반쯤에는 충남 논산에서 퇴근길 직원들을 태우러 가던 통근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직후 70대 운전자가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밤사이 강한 비구름은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이곳 서울에도 다시 약한 눈이 날리기 시작했고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5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무려 8도가량이나 낮아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일대 지역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이미 많은 눈이 쌓인 가운데 최고 5cm의 눈이 추가로 오겠습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밤에는 청정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7도, 광주는 9도에 그치는 등 비교적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하권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